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의 정리하게 하는 박상일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관계인구 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생활인구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관계인구를 벤치마킹했지만은 일본의 관계인구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게다가 농촌 실정과 딴판인 서울형을 따오는 것으로서 모순투성입니다. 이 관계인구는 중앙정부가 주도할 일이 아닙니다. 관계인구는 농촌과 도시민들이 신바람으로 통하는 일로서 중앙정부는 이를 뒷바라지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콩나라, 판나라고 했으니 안타까울 일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달릴 수 없듯이 관계인구도 제 레일을 벗어나면 달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계인구는 제 레일 위에서 잘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생활인구와 일본의 관계인구를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보자면은 생활인구는 물리적 체류인구, 즉 머무는 인구를 뜻하지만은 관계인구는 연대관계, 즉 관심 있는 인구를 뜻합니다. 핵심 활동을 비교하자면요. 생활인구는 관광, 장기적 체류, 출퇴근 등인데 관계인구는 교류, 온라인 구매, 기부행위 등을 듭니다. 측정 방식은요. 생활인구는 이 통신사 데이터에 의한 정량적 방식인데 비해 관계인구는 연대 활동에 의한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더욱 큰 차이는요. 생활인구는 서울 같은 대도시에 어울리는 방식이고 관계인구는 농촌에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관계인구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관계인구는 여태껏 보지 못한 독특한 개념으로서 본질적인 이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계인구 3대 성격을 곱씹어 보겠습니다. 관계인구는 상호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하듯 관계인구도 농촌과 도시민이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지속되려면 서로에게 이익을 줘야 합니다. 관계인구는 매우 좋고 누이 좋은 상호 이익관계입니다. 이 관계인구는 또 평등성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예전 도시민들은 농촌을 불쌍히 여겼고 농촌에서는 도와달라고 요원했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주는 건 기껏 몇 차례로 끝납니다. 관계인구는 서로 대등한 평등성을 지향합니다. 서로 평등한 조건일 때 관계인구가 활기를 띠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관계인구는 지속성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일회적인 관계는 뜨내기 관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관계인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익의 관계가 유익의 관계로 그리고 보람의 관계로 발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간의 만남도 가지가지입니다.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악연도 있습니다. 관계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자연 생태계에선 네 가지의 관계 유형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리공생이 있습니다. 콩과 뿌리옥 박테리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한쪽은 이익을 보는 데 비해 다른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편리공생이 있습니다. 고래 등에 탄 갈매기가 그 예입니다. 이 한쪽은 피해를 입는 데 비해 다른 한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공생이 있습니다. 큰 나무 아래 자라는 작은 나무와의 관계가 한 예입니다. 어느 한쪽을 이용하는 기생이나 숙주공생이 있습니다. 기생은 사람 몸속에서 사는 기생충이 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자연계 공생에서 어떤 게 관계인구와 닮았습니까? 응당,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상리공생 관계를 들겠죠. 자, 그렇다면 농촌과 도시는 관계인구를 통해서 상리공생 관계를 어떻게 이룰까요? 20세기 초 유럽의 협동조합운동가들은 도시가 고치면 농촌은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상리공생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당위적 구호만으로 관계인구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는 이 동인이 있어야 하고 쉽게 찾아가고 실천할 일상 조건이 있어야 관계인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도시민과 농촌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상리공생 조건은 무엇일까요? 산업화 시대 때부터 농촌에서 생산된 먹거리들은 약탈적 시장 구조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0년대 들어서서 직거래라는 관계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먹거리 가치가 도시 소비자들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인구 시대는 관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먹거리 가치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가치 먹거리가 도시 소비자들의 고장난 밥상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죠. 회색 공간에 갇혀 사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은 숨통을 터주는 것입니다. 절마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과 사람 중심 농촌 문화는 도시민들의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되어줍니다. 이런 농촌다움은 농촌의 새 활력원이 되어줍니다. 농촌 어메니티가 농촌 관광자원이 되고 농도 교류의 끈이 되어줍니다. 관계인구는 이 지속적인 교류를 불러서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인연관계로 발전합니다. 이 가치지향적 도시민과 풋풋한 정서의 농촌 주민들이 만나는 것은 서로 삶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고독병을 안고 사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은 마음 치유장이 됩니다. 상리공생 관계는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상리공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리공생은 농촌 가치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도시민과 농촌 간 상리공생의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앞에다가 가치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날 먹거리 가치 기준은 매우 다양하고 그 가치에 따라 가격차도 큽니다. 산지 환경의 특성을 입은 제철 먹거리에다가 친환경 등 안전성과 고유 맛을 더하는 거죠. 먹거리가 생산되는 제철과 먹거리가 생산되는 장소와 생산 방법이 그 핵심입니다. 이처럼 고유성이 있는 먹거리가 도시민들의 보람된 소비 욕구를 이끌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농촌 경관입니다. 농촌은 자연 환경과 맞닿아 있고 농촌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삶의 지식대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촌마다 독특한 경관을 나타냅니다. 산과 들판과 겨울이 어우러진 마을 경관이며 철따라 작물들이 자아내는 경관이며 숲과 습지의 생태 경관이 널려져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이런 농촌 경관을 맛보며 활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 문화입니다. 농촌은 산터와 일터가 결합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와는 사뭇 다른 문화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농촌 마을은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지라 그 나름 고유한 문화를 나타냅니다. 어떤 면은 전통 문화로, 어떤 면은 생활 문화로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공동체 문화가 관통합니다. 이런 농촌 문화 양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산소 같은 느낌을 줍니다. 농촌과 도시의 상리공생관계의 열쇠는 농촌 다음에 있습니다. 농촌에서 생산되는 가치먹거리, 농촌 경관, 농촌 문화의 지렛대는 농촌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농촌 공동체를 여하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인구 성패가 갈립니다. 지금부터는 농촌 공동체가 관계인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농촌 공동체가 관계인구 흡수력을 증대시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은 작은 공급들이 모여서 보세관 현상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렇듯 공동체들이 송이송이를 이루면 관계인구 흡수력으로 작용합니다. 가치먹거리 직거래는 품목별, 계절별, 가치별 상호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이런 모양의 체험거리들이 서로 보완을 이루어 관계인구 시너지 효과를 높입니다. 또 하나는 농촌 공동체가 관계인구를 다원적으로 불려줍니다. 관계인구층은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한 먹거리 구매, 농촌 관광, 문화체험, 봉사 등 동기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관계인구층이나 동기나 취향을 아우르는 다층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들은 도시민의 이런 조건을 종횡으로 엮어서 다원적 확장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는 농촌 공동체가 관계인구 지속성을 도모합니다. 이 관계인구는 단기적 성과보다 여하이 장기적 성과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의 생활인구 방식으로는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공동체들은 관계의 다양한 동기를 보면서 이를 인연의 관계로 놓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여기에 공동체들이 시줄 날줄 금올코를 지으면 시간이 갈수록 승수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가 관계인구 입소문의 진원지가 됩니다. 태풍이 진원지에서 발생하듯이 입소문은 현장에서 발생합니다. 관계인구 입소문은 가치의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발생하여 관계의 물길을 타고 널리 퍼집니다. 농촌 공동체의 관계인구 이야기는 입소문의 나래를 타기 아주 용이합니다. 특히 농촌 공동체들은 농촌 다음을 수반하기 때문에 금세 농촌의 고유한 장소 가치로 치환됩니다. 농촌이 이 도심과 상리공생 관계를 맺으려면 특별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농촌 지자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세워서 관계인구 정책을 펴면은 역효과가 큽니다. 많은 농촌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이코르 관계인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농촌과 연고가 깊은 출향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관계인구와 고향사랑 기부제는 대상이나 접근 방법이나 관계 숙성 과정이나 사후관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세우는 관계인구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2000년대 초 해남구는 땅끝 전망대를 중심으로 땅끝 소망새기기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땅끝 방문객 중 상당수가 땅끝 마을 곳곳에 소망을 낙서처럼 새기고 가는데 자가나여서 소망글을 청자판으로 만들어 땅끝 전망대 벽에 장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땅끝 방문객들의 소망글은 보이지 않고 정치인이나 명망출향인이나 지역 유지들 명패 전시장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 발길은 없이 꼴불견이 되고 만 겁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런 부작용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계인구와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닷물은 관계인구로, 항구의 정박한 배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항구배는 항구에 바닷물이 차 올라야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어젓는다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인구가 잘 조성이 되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술술 풀리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 관계인구 만들기보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세우면은 썰물 상태에서 도젓는 꼴이 되고 맙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앙정부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가족 중소농 정책도 생겼고 사회적 경제, 순환경제, 마을 만들기, 예생적 발전 정책 등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장 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이어야 할 정책들은 공급자 중심, 중앙 중심으로 펴니까 겉돌기만 했습니다. 생활인구 정책도 대표적인 헛방 정책입니다. 때문에 농촌 지역들은 생활인구 정책의 목매기보다는 관계인구 만들기 쪽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관계인구에서 농촌 밀물 시대의 희망을 일구어야 합니다. 관계인구는 제4위에서 식바람을 내며 달립니다. 관계인구는 농촌과 도시민의 상리공생 관계 속에서 꼽힙니다. 이 상리공생 관계는 가치먹거리, 농촌경관, 농촌문화 등 농촌 가치를 매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공동체를 관계인구 전위대로 세워야 합니다. 농촌 공동체가 관계인구 흡수력을 키우고 관계인구를 다원적으로 불려주고 관계인구 지속성을 도모하고 관계인구 입소문의 지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앞세우면은 관계인구는 제로섬 게임에 휘말립니다. 항구에 물이 차면은 배가 항해할 수 있듯이 관계인구 내의를 잘 만들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관계인구는 깨어야 법이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